오늘 아침 일라디오. 밤사이에 눈이 얼마나 왔으려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밤사이에 눈이 조금씩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호남 지역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눈이 그친 상황입니다. 눈구름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졌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출근 시간대부터는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눈이 제법 쌓이는 곳도 있다니까요. 농가에서 피해 없게 신경 쓰셔야겠고요. 이른 아침에 이동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늘 다니던 길이라도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빙판길에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두세 배 늘어난다는 거 잘 아시죠? 평소보다 여유 있게 시작하는 월요일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 차량과 충분한 거리 유지하시고요. 상황이 된다면 겨울용 타이어나 체인도 장착하고 저속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안전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30분께 행운을 드릴 준비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또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십자화과에 속하는 초본식물 이것은 겨울철 든든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배추와 단짝이기도 한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무수 또는 무시라고도 부르는데요. 한자어로는 나복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먹을 땐 단단한 뿌리를 주로 먹는데 아래쪽은 하얀색이고 위로 올라올수록 연두빛을 띱니다. 그리고 땅 위로 올라와 있는 잎은 이것청이라고 부르는데 잘 말리면 한겨울 든든한 반찬거리가 되죠. 말린 이것의 잎을 우리는 시래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려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채소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우리 밥상에 국으로 찌개로, 나물로 김치로 두루두루 쓰이는 든든한 식재료입니다. 깍두기, 동치미, 나박김치를 만드는 주재료이고 배추김치를 만들 때도 이것을 쫑쫑쫑 채 썰어 넣어야 제맛이 나죠. 첫날부터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나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정답 눈치채셨나요? 이것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는 비닐이나 볏짚, 부직포 등으로 덮어주시는 게 좋고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질 땐 수확해서 임시 저장하는 게 좋다고 하죠. 또 이것의 단짝인 배추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이후 영하 8도까지는 보온재로 덮어줬다가 그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수확해서 임시 저장합니다. 특히 비닐과 부직포를 함께 덮어주면 비닐만 덮는 것보다 언 피해가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올겨울도 기상정보 잘 확인했다가 피해 없게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실 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적으시고요. 생각하신 정답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분께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날이 추워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도 좀 급속히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지금 상황과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 한 주간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그 발생 건수가 14건이나 이렇게 증가하면서 총 74건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아직도 전국 철새 도래지와 이제 하천변 철새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차단 방역을 위해서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로 등을 대상으로 광역 방제기와 이제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가에서는 춥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농장 진입로 생석회 벨트 구축이라든지 일부 사람과 이제 차량의 철저한 출입 통제, 그리고 농장 소독 철저, 또 축사를 출입할 때는 장화로 갈아 신고 출입을 하는 등 차단 방역에 끝까지 힘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겨울 눈이 좀 자주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농가에서도 걱정할 부분이 따라서 좀 생겨나고 있어요.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이번 주 20일이 이제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절기인데요. 대한절기와 관련된 농사 속담 중에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는 속담과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라는 농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대한 추위는 소한에 비해서 춥지 않다는 의미와 대한이 지나고 나면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내일과 모레 아침까지 이제 추위를 견디고 나면 대한절기 이후에는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1년 농사 준비를 이제 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강추위 때 일부 이제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난방기와 열풍기가 고장이 나서 작물이 어원 피해를 받은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시설하우스 농가는 난방기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오늘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눈이 내릴 때는 난방기를 가동해서 하우스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눈이 녹아서 이제 습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습해 방지를 위해서 배수로 정비를 잘 해주시는 등 농작물 관리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겠습니다. 네. 자, 눈으로 시작하는 이번 주 벼재배 농가에선 어떤 작업을 할지 알아볼까요? 예, 올해 심을 우선 벼의 종자를 자가 채종해서 사용하는 농가, 또 자율 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 검사를 받은 후에 종자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새로 보급되는 신품종 벼피를 구입한 경우는 적응 지역과 시비량,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 특성을 잘 알아보신 후에 어느 지역 이제 본인의 논 중에서 어느 논에 재배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밭작물 재배 농가는 아무래도 눈이 많이 내린 다음에 분주해지는데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보리나 밀과 같은 밭작물은 이제 지난주 내린 많은 눈과 비, 그리고 오늘 내린 눈으로 인해서 습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배수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눈이나 비가 온 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서리빨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리밭에 흙 넣기를 한 후에 보리밭 밟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장 중인 감자는 4에서 5도의 온도와 80에서 85%의 습도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고, 저장 중에 발생하는 이제 흑색 신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설 채소는 눈이 자주 오거나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많게 되면 햇볕이 부족하게 되고, 반면 습도는 높기 때문에 잿빛 곰팡이병이나 이제 흰가루병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약재 방제와 환경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군요. 자, 과수 농가에서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올해 과수 주산지의 이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홍로는 67%, 후지는 54%로 평년보다 무려 10%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과수원의 꽃 분화율을 이제 확인한 뒤에 꽂는 분화율이 낮으면은 전정 시기를 늦춰서 가지치기를 적게 하도록 하시고, 꽂는 분화율이 높으면 가지치기를 적게 강하게 해서 열매가 적정하게 달리도록 조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서서히 새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맘때 농업인 실용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매년 그 연초에는 그 농업인들이 이제 한 해 영농을 설계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제 취득하는 그런 영농 교육이 이제 같이 한 그 교육장에 모여서 이제 네.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3월 말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전국에 있는 농업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개발한 이제 새로운 농업 기술을 소개하고, 주요 농정 시책과 그 농업인의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방법, 또 과수 화상병 등 병의 예찰과 방제 기술, 미세먼지 대책과 공익 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 차단 방역 기술 등을 농업인에게 상세히 인터넷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고, 자세한 일정과 교육 과정, 또 교육 방법 등은 거주지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교육 일정과 교육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최근에 국회에 발의된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갑론을박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했고, 농지의 일시적 용도 변경도 20년까지 허용하게 했는데요. 농가 소득 향상 또 신재생에너지 확보 면에서 법안이 발의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농지가 줄어서 적정 농지 확보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농사짓기에 최적의 농지인 농업진흥구역까지 태양광 시설을 허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따라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최근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또 영농형 태양광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주 이 개정안으로 찬반 논란이 컸는데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안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안이 지난 7일 발의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고요. 지역구는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입니다. 김승남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의 핵심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영농형 태양광 시설 시범단지 조성을 허용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20년까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20대 국회에서도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요. 그때는 농업진흥구역 농지 중에서도 간척지, 그중에서도 염해가 있는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우량 농지에도 태양광 시설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개정안을 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건 좀 들어볼까요? 예, 김승남 의원이 이번 농지법 개정안을 내면서 제안 이유도 밝히고 있는데요. 제안 이유를 좀 보면 최근에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또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이용 행위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서 농가 소득도 더 높이고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자는 뜻입니다. 네.
태양광 앞에 영농형이라는 게 붙었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예,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농촌형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농촌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농지의 용도 변경을 해서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발전 수익만을 얻고 농업은 포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그 영농형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게 한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도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서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농지 훼손도 없고 또 농작물 수익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수익까지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적으로 들리는데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죠. 예, 12대 김승남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사흘 뒤인 14일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그러니까 경실련과 전국농민의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함께 농지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하고 또 김승남 의원에게 입법 철회까지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과 전농한농연은 이 성명에서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 법률안이 농업과 농지에 대한 기본 철학도 없는 무지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식량 자급이 지금 21.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식량 수입 국가에서 농지를 훼손하자는 법을 그것도 농촌을 지역구로 두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반대 이유를 더 들여다보면 현재 전체 농지 중에 58%가 비지능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지능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고 있는데 굳이 농사짓기에 최적화된 지능 지역에까지 태양광 설치를 개방하면 보나마나 무분별한 농지 훼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법은 우량 농지의 그 사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20년까지 가능하게 한 게 굉장한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태양광 시설한 땅이 20년 후에 농지로 다시 원상복귀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이런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개정안 발의 이유를 잘 써서 반대 정도인 줄 알았는데 법안 철회 요구까지 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김승남 의원 지역구가 전남의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벼농사도 많이 하는 지역이지만 주요 노지채소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무진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이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노지채소 주산지라는 점에서 쓴소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개정안에서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형질 변경 없이 영농용 태양광 시설을 병행할 수 있게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지역이 필지별로 보면 임차 농지가 70%가량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대부분이고 훨씬 많은데 이 법이 실제 시행이 되면 임차 농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입니다. 이무진 전농정책위원장은 여기에 더해서 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업 외 수익을 보장을 해주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 그리고 은퇴 농민들 이런 분들이 본인이 직접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할 것인데 이게 농지 임대료보다 태양광 발전 수익이 더 많이 나게 되면 임차농 대신 본인이 작용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꾸며서 농사는 방치한 채 태양광 수익만 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농은 농지를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말이 영농형 태양광이지 영농보다는 태양광에 무게중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영농형 태양광 수익이랄까요? 효과는 좀 검증이 돼 있는 겁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이견이 많은데요. 농촌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농사를 포기하고 태양광 사업만 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에 영농형 태양광은 이론적으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도 유지하고 농사도 그대로 하면서 태양광 사업이라는 추가 수익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한 그런 농가 소득 방안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현재 전남 보성농협이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면서 그 농가 소득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보성은 김승남 의원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10월에 보성농협은
벼농사와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하는 현장 평가회를 열고 농해주의 의원이라든가 농식품부 관계자들 앞에서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보성농협의 문병환 조합장은 그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경우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좀 가려서 일반 농지보다는 수확량이 한 20% 정도 줄지만 전기를 생산한 소득이 추가로 생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종합적으로는 농가 소득에 크게 보탬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수확이 주는 건 분명한데 다 합쳐보면 조금은 이득이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성농업의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긴다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 현재 농촌 지역의 태양광 시설은 99%가 농촌형 태양광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좀 뜯어보면 영농형 태양광은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부담이 좀 큰 시설인데요. 초기에 많이 드는군요. 예. 그러니까 농사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콤바인, 이양기 이런 기계들이 지나갈 수 있게 태양광 판넬이 높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네. 또 그러려니까 여러 가지 설치비가 더 많이 들고요. 또 작물에 햇빛을 되도록 많이 가게 하려면 태양광 판넬 자체도 그 면적이 굉장히 작아야 되는 이런 기술적인 요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자재라든가 기술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한국농정이 보성농협의 그 영농형 태양광 설치 관련한 이런 취재를 한 바 있는데요. 2,000제곱미터, 약 606평 농지에 99kW 규모의 사업비가 총 1억 9,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 그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공사비가 1억 8천만 원이고요. 농지 전용 분담금, 한점 개통 선로 분담금, 농지개발행위 이행 보증금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약 1,600만 원 정도 포함이 된 값입니다. 네, 이걸 또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하면 또 돈이 더 붙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선후가 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잖아요. 맞습니다. 한국농정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박정우 의원이 이와 비슷한 또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커졌거든요. 그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가 논의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당정 그리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관계부처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본 결과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허용은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이 농지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남 의원을 비롯한 21대 국회 농해수위원장이면서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군을 지역구로 둔 이계호 의원 그리고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간사를 맡아 활동한 박완주 의원 등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조차 이에 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좀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또 코로나19와 이상기후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농지를 더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의 농지만큼은 농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고전으로 세상 읽기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해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오늘은 장자에 나오는 도척이란 도적대의 우두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정치는 혼란했고 사회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귀족들의 수탈과 욕심에 고생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죠. 이런 시대에 도척이라고 불리우던 도둑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도척은 유하해라는 노나라 귀족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자였던 형과는 달리 도둑의 무리를 이끌고 국경을 넘나들며
약탈과 도적질을 일삼던 도적대의 두목이었죠. 장작 거협편에서는 도척의 우화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도척의 부하가 도척에게 물었습니다. 두목님, 도둑에게도 도가 있습니까? 예, 길도자 도라는 것은 당시 공자나 노자와 같은 성현들이 말하는 지도자의 덕목인데 도둑에게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덕목이 있냐고 물었던 것이죠. 도척은 대답합니다. 도둑이라고 왜 도가 없겠는가? 성현에게 요구되는 도가 있다면 도둑에게도 그에 합당한 도가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도둑에게 요구되는 덕목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안 어느 곳에 훔칠 좋은 물건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능력으로 이것을 도둑의 덕목으로 성인성자 성이라고 한다. 망의 실중지장 성야라. 예,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서 훔칠 물건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정보력이 도둑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며 그것을 성인의 능력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건을 훔치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담장을 넘어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용기 용자 용이라 한다. 입 선이 용야라. 들어갈 입자에 먼저 선자. 걸려도 내가 먼저 걸리겠다는 솔선수범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물건을 다 훔치고 집에서 나올 때 부하들을 모두 내보내고 가장 늦게 나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니 이것을 의리의자 의라고 한다. 출후 의야라. 나올 출자의 뒤후자. 잡혀도 두목인 자신이 잡히겠다는 정의감에 가장 늦게 나오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명 도둑의 의리입니다. 넷째는 도둑질 하기 전에 이번 도둑질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혜지자 지라고 한다. 지 가부지하라. 알지자에 가능할 가자. 불가능할 부자. 가능성이 없거나 털어서는 안 될 집은 털지 않는 판단력이 있어야 하니 이것을 도둑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도둑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훔친 물건을 성과에 따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분배의 미덕이 있어야 하니 이것을 어질인자 인이라고 한다. 나눌 분자에 고를 균자 분균이 이냐라. 불평불만 없이 성과를 골고루 잘 나눌 수 있는 분배의 능력을 도둑업계에서는 도둑의 인자함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도척의 우화를 말하는 이유는 당시 성인 군자의 모습으로 치장된 허위와 가면을 쓴 귀족들을 풍자하고 그들을 위하여 온갖 이론과 학설을 만들어내는 어용 지식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꿰차고 호령하며 책임은 모두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의리는커녕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의리를 찾고 제대로 된 판단력도 없이 오로지 부와 권력을 모두 독점하려는 도둑보다도 못한 지도자들을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도둑의 우두머리보다도 못한 지도자나 리더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6560님, 순천인데요. 좀처럼 눈이 안 오는 곳인데 올겨울 자주 많이 왔어요. 지금도 내리네요 하셨습니다. 0970님, 여기는 충북 제천 청풍면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고 많이 추워요.
출근길 조심하세요 해주셨고요. 8401님도 광주도 눈이 많이 옵니다. 안전운행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강원과 호남 지역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선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보만큼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데요.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제주 북부에 대설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오전 7시 이후에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오전까지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도로 상황 어떤지 살펴보죠.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내린 눈이 녹아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영하의 추위소에 빙판진 곳도 있는데요. 지역 간의 적설량의 차이가 있어서 터널의 경우 입구, 출구의 기상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행으로 차간경 넉넉히 두고 조심조심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와 북부의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100도로와 516도로는 소형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고요. 대형 차량의 경우는 체인을 장착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정상 운항하고 있고요.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광주공항과 윈드시어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공항의 운항 여부는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인천과 백령도로 있는 여객선의 운항이 휴양이거나 통제되고 있는데요. 서해상의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만큼 운항 정보 확인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눈으로 통제되는 구간은 없지만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으로 금천교 진출로에서 공사 때문에 한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 홍지문 터널 한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릉터널부터 막히고 있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눈길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이 백양산 나들목 조금 못 간 곳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로 전차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백양사 휴게소부터 꼼짝을 못하고 서 있는 상태인데요. 장성나들목에서 미리 국도로 우회하시는 편이 낫겠고요. 여기를 조금 지나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으로 행치령 터널과 상남 1터널 사이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차로 변경하실 때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인사가 늦었네요. 올 한해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코로나19 상황 알아보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더 연장되는 거죠? 네, 이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고강도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분명히 신규 확진자 수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이 500명대 확진자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고 또 2.5단계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서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그리고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등 이 특별 방역 대책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그 일부 조치를 보완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합 금지 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노래 연습장 등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카페도 식당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식당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또 카페는 좌석의 절반만 허용이 됩니다. 이 대면 행사가 금지됐던 종교시설의 경우 이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까지, 이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이 허용됩니다. 네. 일본이 지금 코로나 비상인데 원래 도쿄올림픽을 1년 미뤄서 올해 홀수에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고요? 네, 일본이 최근 하루에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지난 1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일본 정부 고위 강요가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이 파장이 커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7월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7월 올림픽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금 가금 농가는 AI 때문에 걱정인데 주말 사이에 김제 유경오리 농장에서도 확진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이 지난 토요일 김제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가운데 어제 인근 농장에서도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김제 지역 한 유경오리 농장을 예찰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검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수본과 전라북도는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 가금류 19만 마리를 긴급 처분을 했고, 또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그리고 전북 김제 소재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한 일주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떤 형식인가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립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기자 20명만 회견장에 들어가고요. 이 100명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직접 질문자를 선정해서 즉석에서 답할 예정입니다. 이 회견은 약 100분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신년사에서 송구하다라면서 이 첫 사과를 내놨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역시 혼란을 끼쳤다며 사과한 바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관련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와대는 최대한 많은 질문에 답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제 해가 바뀌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 후보군도 점차 드러나고 있죠? 네, 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권에서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여당에서도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출마를 한 주요 후보들이 바로 지난 2011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어제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이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자신의 거취와 연결을 했다가 중도 사퇴한 바 있고요.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이 당시 정치 신인으로 등장한 이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돌풍을 일으키다가 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양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해서 당의 공식 후보가 된 사람이 박영선 장관이었는데요. 역시 박원순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을 벌인 결과 패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가 본선에서 만난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바로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야, 이런 묘한 인연이 올해 또 재현이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론이 나오는 날이죠? 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이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이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89억 원의 뇌물액을 인정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이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등을 뇌물에서 제외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봤던 이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라면서 이 뇌물액을 1심과 같은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심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업무상 횡령액도 50억 원이 넘기 때문에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집행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준법 경영 의지를 보이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라면서 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권고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형량을 직권으로 절반으로 깎고 이에 따른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8년 전에 딸을 낳았는데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엄마가 딸을 살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를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어제 법원을 통해 구속이 됐습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딸의 호흡을 막아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지난 금요일 오후 스스로 119에 전화해서 딸이 죽었다라고 신고를 했고, 이어 화장실 바닥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들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에 흉기로 자해를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이 사망 후 수일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한편 이 딸의 부친인 40대 남성은 이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31님 출근길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곧 봄이 오겠죠? 기다리면 밝은 시절 올 거라 믿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